뉴욕 증시는 소비 주택 지표 부진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동부 지역의 한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달러 2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2.5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20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 10월 145.3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0.99% 하락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주말에 미국 소매 매출이 전년 동월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 11월에서 12월 미국의 소매 매출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에 좀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왔거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블루칩을 중심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포인트 상승하면서 11,500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스닥장이 앞전에 강했던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밀리는 정도는 견고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일단은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상품주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점 매수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동부 지역의 폭설로 인해서 쇼핑 시즌에 타격이 우려가 되면서 소매 유통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M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러브콜로 이어지면서 주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천차만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매물이 막히는 종목도 있고 혼조권대에서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좀 양상이 좀 극명화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증시도 일단 기조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락할 때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점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혼조의 마무리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상승 기조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고 결국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지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갔는데 물론 주택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주택 가격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0.99% 더 하락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나타낸 것이 145.3을 기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0.9다, 0.1이다 이거보다는 결국 미증시의 주택 가격들이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지난 5월에 끝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시장에서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과 함께 항상 동반 상승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주택 시장이 좋지 않은데 결국에는 증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문심도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미증시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 주택시장은 좀 더 반대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극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주택시장의 지표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아직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나오는 주택 지표들은 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현 장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노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미 더블딥에 빠져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일단 뭐 알다시피 그 주택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비니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약세론자이긴 하지만은 뭐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더블주에 빠진 상태이고 결국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에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매월 하락하고 있고 집을 구입을 한 사람들도 4월까지 집을 다 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좀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그 주택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런 그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대한 이런 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좀 살아나려면 고용시장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용시장 쪽에서도 일단 훈풍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택시장의 지표들과 또 주택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시장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소비 쪽으로 해서 경제지표 최근 들어서 괜찮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고용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소비 관련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자, 미국의 1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의 기대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소매 매출 증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12월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의 소비자 지수가 52.5포인트로서 전월 대비 54.3 그리고 예상치가 56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시장의 우려가 일단 체감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에 가장 큰 모멘텀은 미증시도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소비와 고용인데 소비는 어느 정도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소비가 점적으로 받쳐주려면 고용이 시장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 고용시장이 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 크리스마스 주말에 이 미국 소매 매출이 좀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소매 매출 늘었다 이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지난 크리스마스 주말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매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석 감설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쇼핑 시즌이 이번 정점을 통해서 상당히 미증시의 그 미국 경제의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이런 쇼핑은 살아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단기적인 호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고 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진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의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소비 지출도 결국에는 높아진 이 10%대에 달하는 이 실업률과 그리고 주택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때 결국 이런 재료들도 시장에 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이 비상장된 주식들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야후라든지 이베이 이런 인터넷 1세대 기업들의 가치를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점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 비상장 주식들도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기업 공개가 활발한데 요즘 들어서는 그 기업 공개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자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그 제3시장이 좀 활발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그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몇몇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종들 중심에서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해 거래 대금이 한 1억 불 정도 있는데 벌써 4억 불 가까이 치솟으면서 상당히 시장은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그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 소셜 네트워크 관련주를 중심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제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상장사들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들도 가격의 강세 패턴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비상장 주식들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쪽 저희가 살펴봤고요. 유럽 쪽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나머지 증시들이 열렸는데 상황이 썩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도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는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 속에서 거래도 한산하고 주가의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시작되는 그 연말 연휴가 좀 더 이어진 속에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하나의 이슈인데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매수세보다는 좀 한산하게 연말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들이 좀 밀렸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 통신주도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상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좀 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한산한 가운데 결국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눈이 꽤 왔고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 동부 지역에 눈도 많이 내리고 한파까지 찾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계에서 이런 추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때문일까요? 국제 상품 시장도 약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씩 더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유가는 아시다시피 그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경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도 91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북동부의 폭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요는 좀 더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강세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금값도 2주 만에 1,400달러 돌파하면서 온수당 1,405달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상품 가격들의 좀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요. 당분간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상승 쪽에 비중을 두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일단 오늘 나오는 것은 주간 모기지 신전사수라든지 주간 원유 재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기지 신전사수 같은 경우도 주택가격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주간 원유 재고도 일단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특징으로 해서 소비가 많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3세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최근 북한 국영TV 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0세도 되지 않은 그가 인구 2,400만의 핵무장 국가를 다스릴 4성 장군이다. 범유럽 뉴스 채널인 유로뉴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나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유로뉴스는 이 다큐멘터리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행사에 김정일 부자가 함께 등장한 장면을 보여주었다며 영상을 공개했으나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 TV에서 언제 방영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로뉴스는 전 세계가 과연 김정은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될 것인가, 언론 매체들의 보도처럼 그가 진짜 할아버지인 김정일을 닮도록 성형수술을 한 것인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유로뉴스는 또 농구를 좋아하는 셋째 아들 김정은이 부친 김정일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가, 너무 어린 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점이 그의 잠재적 지도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졌는데요. 유로뉴스는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몇 달 안에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인해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와 지하철이 마비되는 등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 상당수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뉴욕시 맨하튼 거리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청소 인력을 대거 감축하는 바람에 제설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설은 또 연말 쇼핑이 몰리는 시기에 발생해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놓으면서 대목을 망치게 한 재해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 북동부 연안을 강타한 이번 폭설은 4년 만에 가장 심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캐롤라이나에서 메인에까지 이르는 동부 10여 개 주가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오는 큰 눈 속에 파묻혀 혼란을 겪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이번 눈이 사상 6번째로 많이 내린 것으로 시속 100km를 넘는 강풍까지 동반해 도심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출근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중단돼 맨하튼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수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롱아일랜드 열차와 뉴저지 트랜짓 열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른바 침대 달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던 2001년의 2배 수준이라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는 아르헨티나 정보사나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달러화를 집안에 숨기거나 해외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는 아르헨티나 전체 국민의 53%가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 있는 돈이 1,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1년에 810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1,400억 달러 가운데 670억 달러는 개인 금고 등을 이용해 집안에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외은행에 입금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최근 5년 사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6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에는 1월에서 9월 사이 91억 9,400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며 전체 이탈 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전전 상태로 항공편 무더기 취소 사태가 발생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뉴욕 통신 이타르타스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도모데데보 국제공항이 항공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조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 모스크바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도모데도보 공항의 무더기 항공편 취소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숙박 제공 등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진눈깨비가 내린 모스크바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가운데 도모데도보 공항에서도 10시간 동안 전기가 끊겨 190편의 항공편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 수천 명이 귀가하라는 공항 당국의 설득에도 대기실에 모여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승객들은 밤늦게 귀가하거나 인근 지역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인 도모데도보 공항은 외부의 2개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연락망과 관제 시스템은 비상시에 대비해 디젤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데도 화물과 보안 검색 및 세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탈세 혐의로 복역 중인 러시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로프스키가 자신은 푸틴에 의한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는 러시아 반체제 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 회장으로 러시아 최고의 갑부였던 호도로프스키는 2003년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8년형 선고받고 7년째 복역 중인데요. 또 그는 유코스 자회사에서 2억 톤 이상의 석유를 훔쳐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스크바 하모브니체스키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미 14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호도로프스키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일련의 처벌이 2003년 총선 전 푸틴 당시 대통령을 반대하는 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수필과 서한 등 출판문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는 예소련 스탈린 시절 수백만의 정치범들이 그러했듯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힌 채 장갑 뜨개질 사역을 했고 최고랑을 찬 채 감방과 법정을 오갔습니다. 야당과 자유주의 성향 인사들은 호도로코스키의 투옥이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독일 등 서방이 이번 재판을 정치적 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은 대목도 호도로코프스키의 반체제 이미지 구축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란 정부에 의해 체포돼 현재 이란에 억류 중인 독일 언론인 2명이 그들을 보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 가족들과 만났다고 독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들 언론인이 수감된 이란 북부 타브리즈에서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귀도 베스테벨레 외무장관이 이란 측 협조에 대해 이란 외무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들의 귀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라미 메흐만 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타브리즈로 가기 전 알리 아크바르 살레흐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고 외무장관은 면회 주선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국영 뉴스통신 IRNI는 베스테벨레 장관이 살레흐 장관에게 면담 불허를 항의한 뒤 이란 외무부가 면담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독일 정부는 전날 오전 가족 면회가 불허된 것과 관련 베를린 주재 이란 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독일인 언론인 2명은 지난 10월 관광 비자로 이란을 방문해 타브리즈에서 투석형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의 여동생 및 변호인과 인터뷰하던 중 체포됐는데요. 이란 당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취재 활동을 벌인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구금했습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말리키 총리가 바그다드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자사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라크는 총선 이후 9개월간 지속된 정부 혼란을 딛고 군권 내각 형식의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말리키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라크 새 정부는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안보나 주권, 통일 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나오는 미군 주둔시한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현재 이라크 국민 다수와 미국 및 이라크 관리 일부는 이라크 정부가 혼돈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미군이 내년 말 이후에도 이라크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키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합의는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미군은 내년 말까지 모두 이라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더라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라크가 이란과 제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지난 8월 전투 병력이 철수했으며 5만 명의 병력이 남아 이라크 군병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난민들은 정국 혼란에 의한 유혈 충돌이 내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인접한 라이베리아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난민들 대다수가 여성과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와 현지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15,120명의 난민들이 이주했고 추가로 약 4,000명이 라이베리아에 도착했다고 보고로 전했는데요. 난민들 중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새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받고 있는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와 대선 결과에 불복한 로랑 그바그보 현진 대통령 지지자들도 부석되어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62%는 18세 이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는 난민들은 정치적 대결이 내전으로 비화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피신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주까지 해외로 탈출한 코트디부아르 난민의 수가 1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장에 300엔 하는 연말 전보 복권은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일제히 판매가 시작돼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까지 한 달간 판매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복권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당첨자를 발표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당첨 확률이 지난해 배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더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복권은 총 7억 4천만 장인데요. 그중 1등은 각 조별로 1명, 즉 모두 74개 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등의 수는 74명입니다. 당첨 확률이 1000만 분의 1인 1등 당첨금은 2억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28억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등 당첨번호 앞뒤 번호에도 각각 5천만 원씩의 당첨금이 주어지는데요. 올해에는 과연 누구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을지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치아를 발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은 이스라엘 중부 케셈 동굴에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들을 발견했다고 미국 자연인류학 저널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40만 년 전의 현생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치아가 현생 인류의 것이 확실하다면 현생 인류의 발원지는 현재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부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장난감을 선물할까요? 진짜 자동차 못지않은 장난감 자동차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자녀를 위해 선물한다는 고급 장난감 자동차들의 모습입니다.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 중 하나는 약 13,000달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초고가 장난감은 아우디 클래식 스포츠카를 축소한 겁니다. 아우디뿐만 아니라 페라리 특유의 색상과 디자인이 인상적인 페라리 카트도 출시됐는데요. 이 카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6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뷰에서 자신이 빨래줄에 널어놓은 속옷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일본 후쿠오카 현에 살고 있는 이 20대 여성은 현재 지방법원에 6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83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후쿠오카 한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그녀는 성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직장을 잃고 주소도 옮겨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강박 증세를 앓고 있는데 이번 일로 병세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검색하면 2층 방 베란다에 속옷이 걸려있는 사진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요. 문제 사진은 그녀가 구글을 고소한 지난 10월쯤 삭제된 상태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선천성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계 소녀와 이 친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해온 미국 소녀의 따뜻한 우정이 미국 지역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팔과 다리 등의 근육 손상이 나타나 움직임이 어려운 척수성 근위축이라는 난치병을 앓는 이정인 양과 그의 동갑내기 친구인 키라 스케든 양입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매년 이웃의 도움을 받아 모두 4차례에 걸쳐 게라지 세일, 즉 집 앞에서 중고품을 매매하는 장터를 열어 총 6천만 원을 모았는데요. 이 돈을 척수성 근위축 치료 연구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됐으며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연구비 마련을 위한 자선 모임이 열렸는데요. 우정에서 시작된 작은 모금 운동이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어머니 김 씨는
정인이가 활발한 아이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질병을 인정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하지만 키라와의 우정과 그에 따른 각종 행사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연소 요가 선생님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6살 소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인도 북부의 아실람에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요가 선생님 슈르트 판디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슈르트는 그녀의 오빠가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당시 슈르트의 나이는 4살. 그녀의 스승 하리체타는 슈르티가 4살이었을 때 재능을 발견했다며 여느 학생과 달리 동작을 익히는 속도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운 지 6개월 만에 어려운 요가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슈르티를 보고 그녀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제곱킬로미터의 경제 자유구역이 축소됩니다. 과다 지정 논란과 개발 지연 문제 속에 2003년 경제 자유구역 도입 후 메스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신설이 은행과 보험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바로 있는 인천공항철도가 전면 개통됩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골프장 42곳이 내년 중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골프장 과잉 공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 골프장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상가 D동 건물이 제곱미터당 1,421만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로 제곱미터당 452만 2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세계적인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경제개발 자유구역을 많이 지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적고 그 성과도 좀 미비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또 강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7년 만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2개 단위지구인데요.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에 93개 단위지구 571제곱킬로미터의 15.9%에 해당합니다. 경자위와 지자체가 해제에 완전 합의한 지구가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공항의 일부 그 순수 공항 면적과 또 영종도 계획 미술 입지 중 육지 부분 등 이런 지역이 좀 포함이 되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자위와 지자체 사이에 좀 이견이 있지만 경자위 결정으로 해제 결론이 난 지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정부가 7년 만에 경자구역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개발 수요가 없는데도 좀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좀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서 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성이 결여된 곳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경자구역 개발 진행률이 30% 안팎에 머물러 있거든요. 조기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부족하고 또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같은 그런 특구하고도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물 신증축이 또 제한되기 때문에 좀 장기 개발 지연에 따라서 좀 주민 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경부는 이번에 이제 내년 2월까지 이들 해제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 변경안을 제시하고 또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좀 승인을 해서 해제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하지만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조기 개발이 가능한 수요가 있어서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고요. 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내년 1, 4분기 중에 조기 개발 방안을 제출해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지적 많이 해놨는데 국가가 지정한 이런 특화 도시들을 가보면은 실제로 아파트만 무성하게 있고 네. 실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했는데 어떤 성과를 낳을지 이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동계정이라는 것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의 부실을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금보험기금 내에는 저축은행 계정과 또 은행 계정, 보험기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저축은행 관련해서 계속 이제 구조조정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네. 부실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금을 좀 일부 은행 계정과 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발의로 내용이 나왔던 건데 네.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행 은행 보험 등이 해당 업건에만 쓸 수 있고 또 타 업건에 대여해 주는 것만 가능하도록 쌓아놓은 예금 보험료 중에 50%와 또 앞으로 낼 보험료 중 절반을 공동 계정으로 옮겨서 특정 업건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은행 보험업계에서는 왜 남의 부실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예보법에는 은행, 보험 등 권역별 목표 기금을 만들어서 목표치를 채우면 더 이상 기금을 쌓지 않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공동 계정을 신설하게 되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은행권에서는 공동 계정 신설이 필요에 따라서 권역별로 부실이 커지면 언제든 가져다 쓰겠다는 건데 네네. 좀 그동안 열심히 쌓은 은행 보험업계는 피해가 크고 또 저축은행 업계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데요. 저축은행 부실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금기금 내에서 저축은행 계정이 이미 적자인데다가 또 기금 전체의 부실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계정 신설이 현행법 취지를 역행하거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금융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권에서 예보기금으로 적립한 돈이 일단 비용 처리된 만큼 좀 기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어차피 금융시장의 안전망 역할로 기금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사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의원 입법 추진하면서 이제 좀 약간 뭐 정부 의견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은행 보험업계가 아무래도 반발을 좀 거세게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공동계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계획에 좀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관련한 뉴스가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 공항철도가 완전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58km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시간 뭐 43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네. 이게 뭐 이제 직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 열차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직통으로 가시게 되면 최소 43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고요. 영종도 등 인천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 시간이 40-50분대로 단축이 되는 건데요. 네네. 지금 2단계 구간의 인천공항철도역은 모두 한승역이어서 총 10개 역 가운데 6개 역에서 수도권 지하철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 역시도 이제 그 권역에 포함이 되죠. 네네. 지금 앞서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1단계 구간 같은 경우 2007년 3월에 개통을 해서 6개 역이 운영 중인데요. 지금 뭐 운행 횟수도 이번 이제 확대 시행으로 해서 좀 늘어나게 됩니다. 422회로 늘어나게 되고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가 6분 간격으로 또 직통 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전구간 개통으로 또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또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만 지금 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서 인근 이 부동산 시장도 조금 화색이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직통 직후라서 이제 뭐 꿈틀대는 정도 그리고 이미 좀 약간 호재는 반영이 됐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요.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1단계 개통에 이어서 오늘 김포공항에서 서울역 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시간이 40분여 분대로 단축이 되니까
보니까 뭐 인천 서북부 지역이 서울 생활권에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서 미분양과 집값 하락의 몸살을 앓았던 또 인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인천 서구 검암동, 또 중구 운서동 등 아파트 가격에 좀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신도시가 있는 중구 운서역 주변은 좀 눈에 띄게 활기를 좀 되찾고 있었는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좀 인천공항철도 연장 개통과 함께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 바닥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최근 풍림 아이원 1단지 같은 경우에 142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가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도 이 신규 골프장이 대거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업계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생기면 경쟁도 치열해지고 아무래도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올해 지금 계획이 잡힌 곳만 하면 18홀 이상 골프장이 42곳이 내년 중에 문을 연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올해 아마 이제 전국의 골프장이 한 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급가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지금 신규 골프장이 생기는 곳이 강원도 지역에 좀 몰려 있는데요. 네. 춘천과 홍천 지역에만 무려 7곳이 내년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계속 골프장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지역마다 또 퍼블릭 골프장들도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올해 경영난 때문에 한 10개 정도의 그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네. 또 내년부터 입장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또 다시 부과되는 좀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 좀 경영난이 가중될 것인데 좀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아무래도 더 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가 어느 곳인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 종합상가 D동 건물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 가격이 1,421만 5천 원. 기준 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합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년도 또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 시가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전국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1.14% 하락했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준 시가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좀 80% 선입니다. 전국 상업용 건물 평균 시가가 2007년에 8% 상승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계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상업용 건물은 울산과 경기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울산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네. 경기권이 2.24% 하락했거든요. 반면에 또 부산이랑 대구 등은 좀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서울이 2.81% 상승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2%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업용 건물 평균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동대문 인근 패션 상가로 조사가 됐는데요. 가장 비싼 건물인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의 동대문 종합상가 D동에 이어서 네. 신평화 패션타운, 또 청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뭐 이런 곳들이 가장 비싼 곳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강남에 몰려 있었는데요. 뭐 정자동에 있는 타임브리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장 비싼 곳이었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452만 2천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의미 있는 반등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 아시아 지역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거래 속에 약세장이 펼쳐졌는데 우리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연말까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더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상당한 주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